뭐 소송 진행 그냥 개요만 말씀을 드릴 건데 갑자기 디자인이 달라졌죠. 예. 원래 이거는 그냥 두째 시간부터 그러니까 2주차 때부터 했었는데 이걸 2주차에 따로 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사만 따로 하고 이것만 따로 떼었어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그냥 하는 겁니다. 뭐 판사는 그냥 판사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판사. 판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송무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판사의 업무고요. 재판이요. 형사, 민사, 가사, 뭐 행정 이런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게 일반적으로 재판 업무에 해당되고, 근데 이제 법원장이나 이렇게 되시면은 그 행정 업무도 많으세요. 아무래도 내부 법원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그냥 재판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내부에 배당도 해야 되고 사건 배당도 해야 되고 어, 그런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아니면 뭐 옆에 부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원 옆에 확장해서 건물이 하나 더 생겼죠.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예, 특수한 업무를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천은 인구가 좀 그래도 꽤 돼요. 그래서 지원이 있는데 집업 정도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크기긴 해요. 사건 건수가 많다고 보기는 그렇고 사건은 적진 않아요. 근데 많진 않은데 적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 사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형사 사건은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정가 몇 번 뭐 이렇게 부르는 30범 40범도 있어요. 속칭 잡범이라고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소하고 한 달 만에 절도해서 슈퍼에서 이제 절도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그 요즘엔 편의점이 대부분이고 이제 슈퍼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슈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조금 큰 슈퍼 마트 마트가 이제 안에 뭐 육류 이런 것까지 해서 좀 마트 크게 하시는 데들이 있는데 지하에 있는 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상에 있는 데는 천막 같은 거로 가려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칼로 잘라서 뜯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가져가요.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잡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뭐 일용직이라도 가서 하면은 요즘에 일용직 일당이 한 15만 원? 뭐 그 정도는 할걸요. 뭐그 소개비 띄고 해도 10 몇만 원은 벌 거예요. 최소한 밥 먹고 잠은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면 나라에서 보조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본인은 힘들어서 그랬다. 뭐 그런 사건을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해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대부분 국선으로 하는 사건들인데 변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피고인한테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재판부에 변명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민사, 형사, 뭐 가사, 단독 합의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많이 고쳐졌죠.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예, 살인 사건을 재판부 판사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연히 잘못된 거죠. 합의부 사건인데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죠.
중앙의 부장판사님하고 좌배서 우배서 세 분의 판사님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안 하고 혼자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상하죠. 제가 법정 드라마를 잘 못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와이프한테 맨날 뭐라고 혼나요. 드라마 볼 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이상하다, 저런 거 말이 안 된다 막 이러면. 소가로 이제 재판부는 나뉘고요. 2억 미만, 2억 소가. 형사는 소송 가액이 없으니까 1년 이상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재판적 토지 관할, 이거는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관할법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형사 고소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더라도 관할에 해야 되고요. 민사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또 관할법원에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시게 되는 사건들은 그냥 차용금, 뭐 대여금 이런 사건들이라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사시국에는 주소지 있잖아요. 인천이면 인천법원, 부천이면 부천지원. 서울 목동에 사시면은 이제 남부지방법원 뭐 이런 식으로. 마포에 사시면은 서부지법. 그런 류의 재판을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피고, 그러니까 제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상대방이 사는 주소지, 거기가 관할이 되는데, 상대방 주소지를 모를 수도 있고 혹시나 관할이 틀리면 이제 이송을 시키고 하거든요. 시간이 또 지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의 재판, 그러니까 사는 곳에서 하면은 가장 확실해요.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주소, 그래서 피고의 주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고의 주소, 그러니까 소송하는 사람의 주소지에서 해도 상관은 없다. 거기도 관할은 돼요. 그리고 관할이 없는데 변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인천에 살아요. 근데 제주도에 소를 제기했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주소지만 여길 수도 있으니까 제주도에 소를 제기해요. 그러면 이송을 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인천에 있는 상대방이 나도 그냥 여기 답변서 제출하고 여기서 그냥 재판하겠다 하면 그냥 거기서 재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형사는 좀 달라요. 형사는 그냥 내가 거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형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이 있어요. 피의자 피고인을 여러분들이 아는 가해자를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피의자는 아직 재판을 받기 전, 재판을 해달라고 기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수사 단계에선 피의자라고 해요. 피의자라고 했다가 재판 가면 피고인 이렇게 부른다. 둘 다 똑같은 가해자예요. 가해자의 주소지에서 해요. 형사사건은 민사처럼 쌍방이 뭔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 범죄자를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처벌을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재판적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거는 뭐 재판부야 어디에나 있잖아요. 전국 어디에나 관할하는 재판부가. 그러면은 피고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너가 여기 사니까 여기서 받아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주민등록이 그쪽은 안 돼 있고 실제 거소지가 다른 데면은 그 거소지에서 관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러 가요. 고소장을 막 작성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가까운 데 그냥 가요.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관할이 없으니까요. 자기네 관할이 아닌데 관할 아닌 사건을 받아줄 이유는 없죠. 그럴 때는 이제 관할 주소지로 가야 된다. 근데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아까 전에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그래서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얘가 특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 뭐 이런 걸로 얘를 조회하면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본인 사는데 본인 주소지에 경찰서를 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확인을 하고 피해자를 특정한 다음에 그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송을 시켜요. 뭐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알든지 뭘 알든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뭔가를 자료만 있으면 또 계좌번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사 참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진짜. 역할도 그렇고. 뭐 경찰 수사에 대한 지위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위 자체까지 보기는 좀 어려워요. 많이 바뀌었죠. 뭐 수사는 원래부터 경찰에서 대부분 해서 올라가긴 했어요. 형사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루에도 일어나는 뭐 명예훼손, 모욕, 폭행 어마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사건을 검찰에서 다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검찰이 뭐 현장에 나가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다 해서 올려요. 그래서 나가서 현장에 이제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것도 경찰이고, 지구대에 출동해서 뭐 신병 확보해서 체포할 수도 있고요. 체포를 안 하더라도 연락처나 이런 것까지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도 경찰서에서 하고요. 지구대에서 조사는 안 합니다. 거기는 그 인계하는 뭐 중간 과정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맞는지. 잘못한 게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기소 의견, 잘못한 게 없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해요. 지금은 송치를 안 시킬 수도 있죠. 그냥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어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엔 종결권 자체가 없었어요. 경찰에서 종결할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이. 근데 지금은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뭐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경찰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또 많아졌대요. 주변에 이제 경찰 하는 친구나 이렇게 보면은 일이 훨씬 많아졌대요. 그래서 많이 뽑기도 해요. 뭐 로스쿨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은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 나서 경찰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많이, 근데 이제 직급이 낮아지긴 했는데, 제 경찰 직급 체계를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우선 제가 연선 수료할 때까지는 경정인가? 경정은 아니죠. 경정은 말이 안 되죠. 경장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경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전보다는 한 직급인가 낮아지긴 했는데, 지가 뭐 그래도 수사과장 뭐 이 정도, 아니 처음에 수사과장으로 안 들어가고 나중에 수사과장 보통 빠르게 달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많이들 가세요. 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가십니다. 경찰 생각 있으면은 뭐 경찰 시험도 있지만 이쪽 통해서 가시는 것도 뭐 그렇게 가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외부 특채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법관도 되게 많이 뽑았죠. 경력법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판사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는 제가 갈 수 있는 기수는 아니고요. 아니 제 기수에도 이번에 들어가신 분이 있긴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거의 가장 높을 걸요. 그 법적 경력으로 따지면 저희는 애들을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냥 정착을 하고 살아야 돼서. 판사나 검사는 이동을 해야 돼요. 예. 2년, 3년 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을 다른 곳으로 이제 계속 한 곳에 머무르면 이제 비리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리 검찰이 예전보다는 이제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게 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사건을 진행하는 담당 검사는 대부분 공판 검사예요. 공판부 검사라고 해서 따로 그 해당 재판부에 사건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끝난 사건을 재판하는 데서만 진행하는 공판 검사의 역할이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역할이에요. 수사 검사가 공판을 하기도 해요. 주요 사건은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가 공판까지 관여를 하죠. 여러분들이 뭐 가장 잘 아는 그거는 특검이긴 하지만 박근혜 사건이나 사건 같은 경우는 공판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계속 공소 유지까지 다 진행을 하죠. 그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에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 공판 검사가 새로 기록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검토하고서는 공소를 재판을 준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수사검사가 담당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건들이 그런 게 좀 많아요. 아무래도 관련자들도 많고, 그리고 미리 다 계획을 짜요. 재판을 하면서 다음 기일을 잡고 다음 재판은 언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 기일을 정해서 앞으로 증인신문은 언제 누구를 하고 이런 걸 다 정해요. 저희 지금 진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4월 달에 시작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월 달까지 재판을 다 잡아놨어요. 그 이후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10월 중순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보통 재판은 2, 3주에 한 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한 달 이후 거의 한 3주 이후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근데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건도 증인들도 많고 이런 수가 있어서 지금 진행한 사건은 매주 해요. 매주 해서 그래서 저번 학기 때는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매주 나가야 되는데 오프라인을 해야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꿔서 다행히 재판도 하고 했어요. 이게 그런 사건의 또 문제가 피고인도 많고 변호인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재판 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건은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변호인이나 다른 피고인이 그러면 다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튼 검사가 그냥 독립성 보장되는 준사법기가 아니고 독립된 관청이에요. 검사 개개인의 하나의 사법 기관으로 봐요. 독립된 변호사, 형사소송, 민사소송, 피해자 변호사, 고소대리,
공증은 인이 되든지 아니면 공증인과 법무법인이 돼야 돼요. 공증인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증인이 되면 다른 송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공증인과 법무법인으로 가면은 그거는 다른 사건도 처리하면서 그 법무법인이 공증인과 사무를 처리하는 거라 다른 사건도 할 수 있고요. 공증인과 법무법인은 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증인은 아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법인은 더 이상 나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리사, 세무사 자격 주어진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죠. 전 변리사는 신청을 안 해놨고 세무사는 신청을 해놔서 자격은 받았어요. 세무사하고 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이걸 가지고 기장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못 봐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세무사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제 주변에는 자격이 있으신 분도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변리사 자격증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이 업무는 진짜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아까 전에 이제 고소대리 있었는데 고소장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법무사 가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대리인으로 해서 대리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는. 법무사는 대리는 아니고 제출만 대리를 하는 거예요. 뭐 작성을 직접 하긴 하지만 법률적인 대리를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등기 업무 같은 거는 그 법무사 분들이 훨씬 잘 하시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기본적인 거밖에 몰라요. 기본적인 등기 절차. 저희가 등기 업무를 안 하거든요. 그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등기팀을 따로 운영하시면서 등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손이 넘어가는 많이 가서 그런 거는 따로 안 하고. 혹시 등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하셔도 됩니다. 등기 업무 할 수 있습니다. 등기팀이 인원 제한도 없어요. 직원 그런 게. 법무사분들이 인원 제한이 있던가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민사소송은 간단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그런 거면은 돈을 달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거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고 소를 제기하는 상대방이 피고예요. 그러면 이제 주문은 그렇게 나와요. 피고는 원고에게 만약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금원을 지급하라. 그 12%는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12%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빨리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안 주고 막 다퉈요. 돈 못 준다고.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냐고 막 다퉈요. 그러면은 소송은 늦게 끝나고 이 원고 돈 받아야 될 사람은 그게 맞다고 하면은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12%를 이자로 주라고 해요. 일부 승소는 12%는 아니에요. 5%까지만 주고 12%는 승소 확정된 다음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다툰 거잖아요. 다퉜는데 1,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500만 원 이미 줬어요. 그러면 얘도 잘못한 거죠. 5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왜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냐. 다 줄 필요 없네. 다툴 실익이 있었네. 그러니까 12% 전부 다 이자로 주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적용을 안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500만 원 준 게 있으면은 나는 500만 원 줬다. 그렇게 쓰고 500만 원 지급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재판부가 사람 말만 믿고서는 재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서명 공방이 오고 가면 그 다음에 판결을 하는 거예요. 뭐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형사소송 절차는 이전에 그냥 말씀드린 거하고 뭐 똑같은데 이제 고소장을 제출해요. 예. 고소인 조사를 받고 고소한 사람이 먼저 얘기를 가서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런 내용이다. 뭐 고소장의 내용은 있지만 자세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피고소인, 피의자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이 뭐라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변명을 막 해요. 인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얘기가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나와봐라. 둘 다 앉혀놓고서는 대진조사도 해요. 뭐 그랬을 때 얘 뭐 범죄되는 건 아니네. 빌려가는 건 맞는데 사기는 아니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사기 맞네. 너가 거짓말 했네. 이런 것까지 알았으면 얘가 너한테 돈 빌려줬겠니? 이러면은 기소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건이 접수가 되고 조사를 해요. 근데 뭐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 체포를 할 수도 있고 얘가 어디 도망갈 것 같으면은 구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구속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내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지 그걸 검토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죠.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가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요. 그 전에 뭐 할 수는 있어요. 그 뭐 구속된 거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보석 허가 청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선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기소가 되면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고 무죄가 나오면은 뭐 풀려나고요. 무죄가 안 나오면 유죄가 나오면은 당연히 구치소에 있어야 되겠죠. 교도소에 있고 복역을 해야 되겠죠. 예,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뭐 오늘 거는 시험 안 나옵니다. 예, 당연히 나올 만한 저번에는 한 번 냈어요. 저 앞에 거는. 근데 굳이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강의는 좀 충실하게 진행해서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